3.1절에 있었던 집회 이야기부터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그 전날이요. 박근혜가 박사모에 감사 메시지를 보내요. 대통령 직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박사모 회원들 그 개인 신상 정보를 다 꿰고 있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메시지 하나를 박사모 회장에게 보내면 그 회장이 공개하는 방식이지. 여론전 내지는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거리 아닌가? 일단 불법은 아닌데 그래? 그 이야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87년 체제에서 헌재 포함 그 당시 만들어진 그 법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미비해요. 그러니까 이번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지금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 있다가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뭐는 안 되고 뭐가 되고 이런 것들이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되게 악용해 먹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어쨌든 지난달 2일 날 박사모 회장이 100만 통의 러브레터를 전달했죠. 청와대에 전달해서 거기에 대한 답례 메시지를 박근혜가 하루 전날 28일 날 이제 감사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거 굉장히 감성적이고 창문을 보면서 전화기를 들고 어쩌고 저쩌고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동하는 과정이 좀 맞습니다. 있었죠. 굉장히 선동을 했고 이것이 이제 박사모 카페에 글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내용인데 사실은 지난달 2일에 대한 메시지를 한 달이 다 돼서야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의도적이었다. 그러니까 그 전날 그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날 3월 1일 날 많이 나와. 그렇지. 나를 위해 많이 나와줘. 좀 억울해도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이라든지 그러면서 이렇게 묵묵부답해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근데 국민들하고는 말을 못해. 그러니까 정규제 TV 같은 데 나가. 정규제 TV 같은 데 나가서 내 팬들만 좀 봐줘 하고 나가는 정도의 그런 꼼수를 부리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전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저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이 깊은 소식을 애국동지님들께 전하. 그러니까 무슨 유폐된 공주 코스프레를 그렇지? 지금 하고 그렇지. 있는 거지요. 근데 박근혜가 예전에 그 대선 전에 그 문재인과 토론, 후보 대 후보로 TV에서 토론 붙었을 때, 그때 왜 국정원 여직원 그 셀프 감금 그 사건을 두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만 국민이고 그렇지 않은 국민들은 국민이 아닌 걸로 치겠느냐 막 이렇게 몰아붙인 그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 자기 예언인 거야.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정치는요. 정치라기보다는 뭐라 그래야 되냐. 팬덤 짓거리?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아이돌로서 팬덤들에게 호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이거는 어떤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보기도 그렇죠.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팬덤도 본인이 만든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자기 아비가 만들어준 이를테면 그렇지. 예, 그 독재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어쨌든 진짜 개돼지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런 노예 근성을 못 버리는 한 80대, 70대 어르신들, 굉장히 정신적으로 게으르신 분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민주주의 내지는 공화주의를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그러니까 마음속 어떤 무의식적으로는 왕정 체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소환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사람은 어떤 근대 공화주의 체제 하에서의 정치인이 아니고 왕정 시대의 왕당파로서 지금 다른 왕당파들을 긁어모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뭐 공화적인 거 뭐고 이런 것보다 실제 현장에서 만나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정신적 게으른 자들, 이 노예가 되기 쉬운 자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 그게 뭐냐면 정신적 게으름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냥 지도자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한 게 편하거든요. 그렇지. 네, 그런 것들로 찌들려 있어서 실제로 자기가 뭔가 새로운 정보를 주체적으로 얻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비판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감성적으로 접근하면요. 법과 원칙이 없어요. 그런 거 하세요? 노예 해방을 시켰더니 다 도망갈 줄 알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로 남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방 이후에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요. 이 3.1절 집회 저도 3.1절 집회하는 날 가서 광화문에서 생방송을 했어요. 네, 하더만요. 근데 앞뒤로 박근혜 관련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하는 같은 출연자 말이 안 들릴 정도. 그 정도 심각했고요. 시간대가 좀 달라서 촛불 집회하고 관제 데모는 시간대가 달라서 그렇게 큰 사고 같은 건 없었는데 경찰이 나름대로 잘하더만요. 광화문 광장 본광장 있잖아요. 여기를 완전히 둘러싸가지고 박사모로 보이는 사람들은 출입을 안 시켜주는 거야.
처음에는요 리본을 보여줘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다니까 내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 그 지키던 소대장이 세월호는 보내줘 이런 식으로 계속 메시지를 하더라고. 근데 저는 거기에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사면을 전부 폐쇄하고 할리스 쪽이죠. 그쪽만 열어놔서 그쪽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문제는 광화문역으로 가장 시민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서 비제광장 쪽으로 나가는 그 거대한 통로문을 차단해 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디에서 목적을 했냐면 당일 저는 이제 지하철을 타고 녹음 현장으로 갔는데 녹화 현장으로 가고 있는데 그 녹화 현장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걸어서 그래 서대문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팀과 극우단체의 집회가 이렇게 맞물리면서 광화문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광화문에서 사실상 두 쪽으로 나누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탄기국 집회 갈 사람들은 그쪽으로 보내고 세월호 집회 갈 사람들은 이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그 길이 딱 좋아요. 근데 그 길을 막아버리니까 갈 길이 없어 그냥 다 돌아가 버렸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네. 저는 잘했다고 하는 게 그쪽 사람들이 독이 바짝 올랐어요. 보면은 하고 다니는 게 광화문역 지하에 있는 우리 장애인들 서명받는 거기도 완전히 거의 뭐 욕 폭탄을 투하하고 갔다고 할 정도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렇게 약이 바짝 올라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부딪히면은 군데군데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경찰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고 했는지 굉장히 저는 보호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포심 들더라니까. 나 같은 사람도 저는 시청에서 내려고 걸어왔거든요. 뒤에서 이렇게 가방에다가 노란 리본 들려있잖아요. 빨갱이 가네. 내가 보통 때 쪽수가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많지 않았다면 저는 가서 멱살 잡고 싸울 스타일인데요. 그냥 빨리 왔더니까 공포심 느낄 정도로 뽀얗게 되더라고. 그래도 시비 걸고 때리진 않을까요? 그런데 무시하고 그냥 와야지. 그런데 어제 어쨌든 저쪽에서 물병하고 일부 돌멩이가 나와서 제가 아시는 분도 입이 맞아버렸어요. 여기가 에이씨. 여성분인데 아니, 짱돌을 저쪽이 던졌단 네,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되는데? 이만큼 맞아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굉장히 예민했죠. 근데 어제 집회를 그 탄기국이라고 하는 데서 어제 집회를 500만 명 나왔다고. 그러니까 500만 명은 너무 뻥이 심하잖아. 그러니까 왜 서울 인구 반밖에 안 되는데? 지금 경찰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니까 어느 순간에 경찰 추산을 발표를 안 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들은 경찰이 너무 이쪽 심한 경우는요. 같은 날 동시에 집회가 열렸는데 누가 봐도 차이가 나는 거를 심지어는 관제 집회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라고 이게 했을 때가 있었어요. 경찰이. 하도 그게 비난이 거세지니까 경찰 추산을 발표를 안 합니다. 그랬더니 경찰 추산을 발표 안 하게 되면 주최 측이 언론사에다가 우리는 얼마 했다고 통보를 해요. 지난주 토요일 날이 바로 그런 경우였는데 300만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은 탄기국 측에서 500만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덴마크의 전체 인구가요 560만이고요. 부산 전체 인구가 350만이고요. 노르웨이 인구가 520만이고요. 그러니까 부산시에 있는 시민들이 다 모인 것보다 150만 명이 더 나오는 사태가 발생하죠. 아니, 이게 그걸 그 공간 안에 또 밀어 넣을 수가 있냐고, 물리적으로. 87 항쟁 때도 사실은 최대가 단일 규모로 최대가 한 250이었거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제 500만이었었어요.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500만이었지 단일 규모로 우리나라가 아직 500만을 모여본 적이 없어요. 아니 일단은 500만 명이 한 장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우리나라에 그런 장소가 없어. 그런 광장이 없어. 없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아니, 도시 있어. 단위라는 게 있고.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가면 가능할지도 몰라. 아니 뭐 시베리아 벌판 이런 데는 가능하지만 거기로 사람을 그렇게 실어다 나를 수가 없잖아요. 사막 이런 데는 물론 되지. 근데 거기에 교통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 어디에다 갖다 놔도 정말 웃음거리가 될 만한. 그러니까 이후에는 한국인들의 숫자 개념이라는 것이 너무나 어마무시하다, 말도 안 된다라고 해서 한국 사람이 앞으로 숫자를 얘기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경찰이 그 면적당 인원수가 얼마가 들어간다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했던 페르미 추산법. 이게 너무 동떨어지고 연인원 촛불 집회 같은 경우에 연인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왔다 간 사람 포함해서 100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저쪽 사람들이니까 그게 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회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고 그리고 그런 현실 감각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부 결성용으로 우리는 500만 명 모였어. 그 실제로요. 저번에 아시아 경제인가 하는 매체가 그런 것 때문에 욕을 좀 먹었거든요. 지난주에 300만 나왔다는 거를 인용 따옴표도 없이 300만 다녀간 태극기 집회 이렇게 타이틀을 아예 뽑아버렸어요. 헤드라인을. 인용 따옴표도 없이. 그러니까 그게 고정 사실화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쪽 사람들이 보기엔 300만 명 모였나 보다 하고 더 나오게 하는 효과가 그렇죠. 있었고. 자기들끼리 그걸 하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얼마 정도 예상하나요? 실제로? 어제 보셨다면서요?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서울광장을 꽉 채웠을 때가 5만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집회해보면은. 그러니까 한 7, 8만 정도 모인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좀 더 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건 있어. 그쪽 사람들은 이쪽 촛불 집회처럼 따박따박 붙여서 앉지 않고요. 태극기 2개 들고 공간을 듬성듬 써요. 공간 활용하는 방법이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멀리서 보면 많아 보이지만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한 10만 넘게 봤는데요. 세 군데에서 했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극우단체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 규모다. 그렇지. 네, 10만이 최대 규모인데 어제 동원 내용을 보면 저도 안에 좀 모니터링을 좀 해봤는데 그 자유총연맹이 그 관변단체거든요. 국회에서 제가 볼 때는 한 3에서 40억 정도가 매년 지원될 거예요, 아마.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 사이에 될 거예요. 그 정도 지원되는 단체고, 그 다음에 새마을 단체가 모자를 쓰고 노골적으로 나왔죠. 그런데 그날 집회를 모두 안내하고 유도했고 진행했던 곳이 자유총연맹입니다. 오히려 가슴에 왜 이렇게 띠 있죠. 자유총연맹이 띠를 둘러쓰고 그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안내하는 걸 보고 싸대기를 때려버리려다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대놓고 관변단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유심히 본 건 여의도 순복음교회 중심으로 이제 대규모 동원이 됐단 말이죠.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는 어떻게 사기를 쳤냐면 세월호 광장에 있는 탄핵 집회에 간다고 이용훈 목사가 사기를 쳤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순복음교회에서. 그래서 극우단체 집회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광화문 집회에 간다 이렇게 사기를 쳐서 모든 사람들이 광화문 집회를 간 줄 알고 버스에 그냥 올라탔다라는 거예요. 지국이라고 하나? 예, 거기에 올라탔는데 가서 보니까 차벽을 쳐놓고 그 안에다 풀어놔버린 거지. 풀어놔버린 거예요.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굉장히 지금 교회 내부에서도 하고 있다라는 걸 들어보면 어이가 없네. 그거. 소망교회 사기잖아. 사기죠. 소망교회뿐만 아니라 극우단체를 지원하는 종교인들이 신도들을 동원한 최대의 수치가 이 정도다. 그러니까 신도들도 굉장히 지금 그리고 저한테 제보한 이 신도는요. 실제로 매주에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매주에 촛불 집회에 참여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간 줄 알고 그냥 탔다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해서 이제 분노를 자아냈던 것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최대의 동원할 수 있는 게 10에서 한 15만 정도 되겠다. 예. 어제 제가 느낀 거는 어제 그 인원들은 딱 세 부류라고 저는 봐요. 하나는 교회, 하나는 새누리당 당원들, 그리고 하나는 관변단체. 이 세 가지가 모여서 관제 집회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탄기국이라고 하는, 우린 통칭 박사모라고도 부르고, 소위 탄기국. 친박 단체들이 지금 박영수 특검이라든지 이정미 헌재 소장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의 신변 위협이 도가 좀 지나쳐서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테러다. 그래서 테러방지법 발동해야 된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법이잖아요. 테러방지법이. 사람들 뒷조사해가지고 잡아내는 법이 아니고. 근데 심지어는 이정미 대행의 집 주소까지 공개를 하는. 어쩌라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이건 범죄잖아요. 그러면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은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제가 화가 난 게 그런 거예요. 소위 탄기국 이 아이들이 표창원, 박영수, 이정미, 손석희의 집 주소를 공개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전날 또는 박근혜가 감사의 메시지, 테러 메시지를 저는 사실 싫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변호사들이 지금 갖가지의 테러 메시지를 좀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테러는 곧 애국적인 행위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던지고 나서 이런 주소를 공개하면 누군가 미친 새끼가 가서 테러 하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또는 테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거론된 사람들을 국가의 혈세를 통해서 또는 자비를 통해서 경호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만약에 이 메시지를 우리 촛불 집회에서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촛불 집회가 이런 메시지를 던져서 주소를 남겨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나라 검찰과 경찰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이미 수백 명은 구속되고 테러법이 적용될 것뿐만 아니라 촛불 시위 자체가 이미 해산돼 버렸을 겁니다. 이렇게 위증한 사회 혼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도 테러법도 적용 안 하고 그다음에 인지됐으면 미리 수사, 방지 차원에서 내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수사도 안 하고 오히려 방기해버리는 굉장히 지금 이상한 꼴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의
의미심장한 발언이 나와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태극기 집회에 자금 지원하는 세력이 있다. 첫째, 둘째 집회에 든 비용이 어떤 정보가 취득됐나 보죠. 2억 들어갔고 4억 들어갔는데 현재도 버스 동원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정보가 들어왔는데 그게 자금 지원하는 세력이 있다. 어디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추정되는 곳을 몇 가지 한번 이야기 한번 꺼내봅시다. 첫 번째. 정경련? 정경련? 기본으로 들어가겠죠. 저는 정경련 아니라고 봐. 정경련 여기서 잘못했다가 진짜 개박살 나는 수가 있어가지고. 아니 최근에 그 이승철이라고 부회장 퇴직금을 20억을 줬대는데 그동안 나간 돈을 영수증 처리하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닐까라는 의심을 살짝 해보긴 했었는데 아직 뭐 정경련이 얼마나 잔고가 남아있는지 몰라도 신기로 유입되는 자금은 없을지 몰라도 갖고 있는 잔고 갖고 좀 털어주긴 했겠죠. 어차피 탄력이 붙어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가장 급한 놈이 돈 되게 돼 있거든. 그렇지. 그래서 저는 최순실 패밀리들이 여기저기서 좀 뒤에서 돈을 지원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저도 그쪽에 한 표 보태고 싶습니다. 특히 순실이 언니. 순실이보다 사실상 재산이 더 많다고 하는 순득이 언니네 집 재산이 일부 흘러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순진해요. 네. 왜 국정원 이야기 안 나오지? 순서대로 하려고 했죠. 삼성도 지금 얘기가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정경련은 내가 봤을 때 아닌 게 이 엄중한 시국에 지금 정경련이 그거 했다가 어떤 복면을 맞으려고 그거 해요. 그리고 정경련 걔네들은 자기들 이득 되지 않는 것에 투자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실제로 이 국면을 돌려보려고 하는 세력은 정경련일 수는 없어요. 정경련은 오히려 삼성, 현대 이런 데가 탈퇴를 선언하면서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무슨 이런 집회에 자금 지원하겠습니까? 그럴 만한 여력이랄까? 정신적인 여유는 없다고 보고 국정원이라고 보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국정원의 약간 일종의 잔당 이런 세력들 또는 새누리당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자기 정당 행사로는 할 수 없지만 거기에 어느 정도 협찬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금감원을 통해서든지 어디서든지 자금의 흐름을 분명히 파봐야 돼요. 이게 지금 은행 계좌로 돈 쏴주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할아버지들한테. 다 일당으로 돈으로 나눠줬을 건데 그렇다고 치면 그 정도의 현금을 꾸준하게 어디선가 지금 동원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건데 이 돈이 태극기 집회에만 들어가겠냐고 앞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지금 뭐 박지원 대표가 뭐 2억이니 3억이니 얘기는 이건 껌값입니다. 저희 전공로에서요 221개 지부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5만에서 10만 사이에 집회를 하면요 얼마 들어간지 아세요? 한 100억 들 것 같아요. 네, 45억 정도 들어갑니다. 버스 비용 120만 원씩 잡고요. 한 지부당 2개씩만 계산을 해보십시오. 얼마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계산이 다 나와요. 김밥에 물에 돈을 안 줘도.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 만약에 10만 명이 어제 7만 명이 나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일부 반은 교회에서 나왔다고 쳐요. 그죠? 교회에서 나왔다고 치지만 일부 반 관변단체에서 동원한 모집책들이 있거든요. 이 모집책들이 동원한 돈과 수당 같은 경우는 천문학적인 숫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이 우리 권 PD가 얘기한 것처럼 최순실의 일부 비자금과 국정원의 회계 처리 안 된 돈들이 스며들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보는 겁니다, 사실은. 아직도 이제 국정원의 우병우 라인이 살아있으니까. 다 살아있죠. 아까 찌라시님 얘기가 굉장히 저는 이제 눈에 거슬리는데, 우병우 라인이 어디에도 있냐면, 국세청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겠지. 예, 못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감시할 수 있는 데를 먼저 잡아놨구나. 그래서 2차장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검찰은 또 우병우 라인이 아직도 버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볼 때 이런 현상은 사정기관은 기본이고요. 이런 국정원 정보기관들이 유물적인 재화들을 지원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의 말은 전체 규모를 이야기한 건 아닐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집행된 예산에 대한. 그 실제로 우리가 기억들 아십니까? 그 박진 촛불 집회 사회자분도 이야기했지만 한 번 100만 명 집회를 하는데 1억 든다 그랬잖아. 그 저기만 시설비만. 그러니까 시설비만. 나머지 다 자원봉사 형태로 가니까요. 시설비. 실제로 여기는 1억 정도 드는 거예요. 실비로만. 그런데 이제 공식적인 집행이 2억, 뭐 4억 이렇게 이야기 점점점 했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집행되는 뭔가 돈을 하긴 그렇긴 해요. 우리들처럼 자발적으로 뭔가 모금해가지고 하는 행사가 아니고 누군가에 끌어가는 진짜 관제대모다 보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 중심이 되는 인물들은 일당도 지급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누가 우리한테 보낸 이메일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위를 나가는 건 국민의 권리인데
돈 받고 나가는 건 국민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소위 박사모 류의 집회 또는 소위 박근혜 집회라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소위 박근혜 집회 리더들은 지금 대박 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 흘러들어온 돈으로 자기들 수당도 받고요. 연설비도 받기 때문에 한 번 집회마다 호주머니가 두둑할 거예요. 이거 그럴 수밖에 없고요. 야, 이것도 언덴이랑 비슷한 사업. 아니 제가 이걸 현장에서 이제 자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를 경험을 했어요. 사람이 잘 보이고 되게 대중성이 있는 자리를 서로 선점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옥순두의 엄마 부대인가? 어머니 부대인가? 예, 요거. 엄마 부대 봉사단. 그 부대라고 하잖아. 예, 엄마 부대들이 A 장소를 선점해 있어요. 1인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비단체, 탄기국이나 박사모들이 또 와서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옆에 서요. 그러면, 주시 부대가 이쪽하고 또 싸워. 그 말 왜 여기 오냐고. 경찰이 이제 이 10m 떨어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온 건데 왜 당신들 오냐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걸 제가 목격을 하고 또 촬영을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서로 그 소위 박근혜 집회 내부에서도 헤게모니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되게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렇겠죠. 거죠. 헌재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헌재가 최후 본론은 끝났는데요. 전쟁 중이에요. 일단 서면 전쟁이라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의견서를 헌재에다가 보내. 이건 괜찮은 건가요? 종료가 됐는데 서면으로 보내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의견 같은 것들을 계속 보내면서 반영해달라고 일종의 탄원서 같은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왜 누구누구 구속 같은 거 뽑아갈 때 요거 해달라고 계속 의견서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헌재에서 다루어지는 이야기와 박근혜 대리인단 쪽의 이야기 중에요. 이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박근혜 쪽에서 시비를 걸고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절차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절차가 뭐냐면은 원천적 무효인 게 국회에서 14개의 탄핵 사유를 걸어서 일괄 통과시켰다는 걸 문제 삼고 있어요. 하나씩 다 했어야 된다는 거야. 뭐 뇌물이면 뇌물, 세월호면 세월호 해가지고 그걸 통과시키지 않고 일괄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위배됐기 때문에 원천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헌재에서 심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뇌물죄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가 실제로 뇌물을 받아서 삼성이라든지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박근혜 쪽에서의 최고의 전략은 그거라고 합니다. 무능은 탄핵 사유가 아니다. 나 이게 참 맞긴 한데 굉장히 화가 나는데 내가 일을 잘못한 게 아니야. 나를 일을 못하는 사람이야 원래. 왜 나 같은 걸 뽑아놓고 탄핵을 시키려고 그래? 와 뻔뻔하다 이건 진짜. 그러니까 박근혜는 몰랐다. 최순실이 다 한 거다. 바로 우리가 예상했던 바로 그대로예요. 그래서 최순실의 그런 비위 행위를 몰랐다고 하면 그것이 무능한 것은 되지만 탄핵 사유는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호랑 좀 비슷하잖아요. 세월호도 계속 무능으로 몰아갔잖아요. 해경 등등의 정부 조직이 무능해서 세월호 승객들을 구하지 못했다라고 몰고 갔잖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방식이거든요. 일반 공무원들은 무능하면 징계 먹어요. 대통령은 제가 우리 방송에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일반 공무원들은 무능하면 자천되거나 징계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세월호 관련해서 무능하거나 일을 못할 경우에 징계를 안 했잖아요. 해경은. 그게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보면 그거는 억지 주장이고요.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라고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똑같았어요. 그때 세 가지를 이제 건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측근비리, 경제파탄 세 가지를 걸었으니까 총 5가지를 건 거거든요. 가지수로 하면 6가지 정도 걸었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블랙리스트는 어떻게 할 건가요? 뇌물죄보다 블랙리스트 작성이 더 커요. 헌법에 직접 위반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권한남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월호와 관련해서 변호인단이 주장한 것도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논쟁이 있냐면 헌법에는 국민의 생명보호의 의무를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월호가 터졌으면 대통령이 즉시 이 세월호의 생명을 잃어갈 수 있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느냐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위반인 겁니다. 의무 위반 대통령의. 국민 앞에 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 대통령이 탄핵 심판 올라간 게 총 5가지고요. 그중에 이제 세부 계획을 나눠보면 언론의 자유 침해가 5가지에서 총 9가지 정도가 올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
한 가지만 걸려도 탄핵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 예. 유죄 무슨 추정이 개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유죄 추정이 그렇지. 원칙. 예, 예. 그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증명되고 그게 죄상으로 돼야지 탄핵이 되는 게 아니라 그중에 뭐 하나라도 된 것만 있으면 탄핵을 시켜버려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법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하나만 위반을 해도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소위 박사모 집회에 오셨던 어르신들이 이구동성 하는 말이 세월호 아이들을 박근혜가 죽였냐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세월호 광장에 와서 막 삭대질 하면서 저한테도 이제 지난 주말에 또 제 핸드폰을 다 뒤졌거든요. 그 친구들이 또 와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헌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 위반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국민이 막 몇백 명이 죽고 있는데 대통령이 관저에 직무실에도 안 있고 관저에 앉아서 보톡스나 쳐맞고 이러면 이게 위반인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법이. 예, 근데 최종 변론할 때요. 그 박근혜가 최후 진술 있잖아요. 이거를 서면으로 갖고 와서 이제 읽었어요. 변호사가. 박근혜 대행 황재민 님이 주요 내용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맞들였어요, 요새 이 연기에. 저는 20대 초반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를 도와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대행했을 때부터 청와대에 들어온 민원을 점검하고 담당 부서들이 잘 처리하고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해야만 마음이 놓였으며 영세한 기업이나 어렵고 소외된 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만, 이거 무슨 스펙 관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자소서. 자기소개서? 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어렵고 아픈 시절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아픔을 겪었었습니다. 최순실은 이런 제게 과거 오랫동안 가족들이 있으면 챙겨줄 옷가지, 생필품 등 소소한 것들을 도와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흑유. 저는 그간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에 있는 동안은 저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어떠한 구설도 받지 않으려 노력해왔으며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어떤 기업인들로부터도 국민연금이든 뭐든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이를 들어준 바가 없고 또한 그와 관련해서 어떠한 불법적인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습니다. 흑유. 저는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날부터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저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아 일해왔습니다. 마음속으로 빙의가 되네. 진짜로 읽는 것 같아. 지금 받고 싶어, 지금. 말은 그럴듯해. 일단 거기에 보면은 최순실에 대해서 심부름이나 했던 심부름꾼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게 묘해요. 그러니까 무능해서 최순실이 한 거는 몰랐던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그렇게 막역한 사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데 두 번째는 실제로 최순실을 통해 가지고 이재용이라든지 기업들에게 청탁을 받게 되면 그것을 박근혜를 통해 가지고 기업들한테 건네주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뭔가 일을 처리해 왔잖아요. 근데 나한테 내 통장으로 들어온 게 없다. 한지갑론을 생각하고 무시하면서 그러면 누군가는 이익을 벌었는데 그 이익은 최순실이 가져간 거다. 이런 논리인 거잖아요, 결국은. 그냥 내 시니어가 그냥 내다봐야 했다. 나는 모르고 그런 얘기죠. 어쨌든 4개의 문단에 걸쳐서 굉장히 지능적으로 플레이를 한 건데 어쨌든 이거는 지금 이 메시지가 한번 보십시다. 1문단에 보면 10대 초반에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를 도와 퍼스트레이드를 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부터 보면 이게 법률적인 변론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뭘 얘기하는가 아시죠? 자소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메시지는요. 소위 박사모 집회를 선동하기 위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조목조목 보면 그 1문단에 첫 문단에 중소기업 특혜와 사기업 인사 관여 의혹에 대해서 나는 아는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니, 아는 바 없는 게 아니라 지가 주도를 한대잖아. 그런 거를 신경 썼다며. 그다음에 두 문단에 걸쳐서는 공무상의 비밀 누설, 인사권 남용에 대한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부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국회가 탄핵한 사유를 4개 큰 5개 항목 중에 하나는 빠져 있지만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나머지는 전부 다 예를 들면 미르재단 세 문단째는 미르재단과 관련해서 저는 돈 모금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전체가 법률적인 반대 언론이 아니고
박근혜 집회에 메시지를 던진 거다. 그러면 이걸 읽은 박사모류들은 봐라. 박근혜는 다 조작된 언론과 조작된 정치인들에 의해서 탄핵된 거다. 이걸 이제 변론하고 메시지를 던진 거라는 거예요. 이거 변호사들한테 아니 헌재 이거 갖다 주면 헌재가 이거 읽겠습니까? 이 내용을? 어이가 없을 것 어이가 같아. 없지. 그게 구상유치라는 표현 가끔씩 쓰잖아요. 정말 어린아이처럼 유치하다 이런 건데 박근혜가 보여준 이 모습 앞에다가 꼭 그런 거 붙이잖아요. 그 대통령 당선도 그렇게 된 사람이긴 하지. 불쌍해서 찍어줬다는 바로 그것을 헌재에 와서까지 탄핵당하면서까지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여의고 뭐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 정말 신데렐라는 어려서 그러니까 부모님을 잃고요. 노래 하나 불러볼까요? 시작.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여기서 어리다는 게 어리지도 않다는 게 문제야. 그렇지. 20대잖아. 기춘이와 손실이 식구들한테 구박을 받았더래요. 이거 혹시 고무줄 할 때 하지 않아요, 저들? 그 꼬맹이들? 고무줄 놀이 할 때. 이 노래 많이 부르지? 그리고 이제 다음에 그 서석구 이 아이들이 얘기한 게 이제 8인 체제에서 선고는 문제 있다 절차상에 지금 이걸 따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건 어쨌든 국회에서 탄핵의 과정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절차상의 문제를 끌고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헌재가 8인 체제에서는 이제 선고가 불가능하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거거든요.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건 다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네. 보통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를 하거나 그러면은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거나 영장 청구를 기각할 때 규칙으로 나오는 말들이 대부분 이런 거거든요. 중대한 범죄 사항, 법률 위반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헌재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결정문 작성 방향을 최종적으로 좌우하려서는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대하냐 이거지. 예. 그러니까 법률 위반이 있는 걸로는 안 돼. 그것이 중대해야 된다는 거야. 예. 특히나 탄핵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예.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모든 서로 간 논박이 끝난 상태에서 헌재가 보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 박근혜가 소추위원단들이 내밀었던 탄핵 사유를 보고 이게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건데 그 중대한 법률 위반을 놓고 박근혜 쪽에서는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했던 거고요. 지금까지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박근혜의 결정적인 중대한 법률 위반은 하나씩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중대한 법률 위반. 일단 국민의 그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중대한 임무를 기만한 거죠. 그건 헌법사항이에요. 예. 헌법상 그 세월호라는 이런 거 그렇죠. 가지고 예. 이게 단순하게 세월호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재난 사태, 메르스라든지 뭐 저 남북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태 안에서 박근혜는 완전히 국민을 위한 어떠한 조치나 어떤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내 기억 안에는.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에 집어넣은 거에는 포함이 안 된 내용들. 헌법에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 위반에 걸리는 거예요. 지라시님 얘기한 게. 저는 어쨌든 블랙리스트가 굉장히 저는 직접적인, 그러니까 다른 거는 강도의 유무 또는 파장의 유무 또는 금액의 유무를 따져봐야 되는 건데 이 블랙리스트는 따지지 않고 바로 탄핵 사유입니다. 블랙리스트는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관련자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잖아요? 그 관련자가 구속되어 있고 뇌물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이재용이 독박 써버리면 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이나 특검이 직접적인 대가성이 없다고 해버리면. 대가성이 없거나 또는 이거를 계좌로 줬거나 또는 이걸 주는데 CCTV 제가 이제 뇌물죄 같은 경우는 한번 잡아봤거든요. 북부지검하고 같이. 잡아봤는데 CCTV 주차장에 CCTV가 걸린 거예요. 돈을 주고 받는 게. 이해 가시죠? 1억 5천을 주고 받는데 CCTV가 딱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뇌물죄는 굉장히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는 그냥 이미 다 까졌잖아요. 그리고 피해를 줬잖아요. 지침을 내리고. 그래서 조윤선이 네. 이런 진술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반대파에게까지 허용하려 했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진술을 해서 말도 안 되는 거죠. 아, 그렇게 그렇다. 도와주려고 했다는 거야? 그 리스트 일종의 작성을?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포용하라고 했는데 제가 했다. 김기춘하고 내가 한 거야. 박근혜는 몰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탄핵 사유입니다. 예. 왜냐하면 청와대는 기관이 아니에요. 실이. 박근혜 게이트의 시발점이기도 한 태블릿 PC에 나왔던 연설문 거치는 거. 저는 그게 가장 중대한 사유라고 봐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그 후로부터 최순실의 지시, 사실상의 지시에 의해서 국정을 운영했다고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대한 탄핵 사유라고 봅니다. 자기 책임을 완전히 방기한 채로
누군가에 의해서 거의 지시받듯이 국정 운영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대한 법률 위반이 저는 그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이제 국민 주권이나 뭐 권한 남용 등등이죠. 헌법 조항에. 우리는 최순실을 뽑지 않았다. 이 한말로 우리가 대변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실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블랙리스트 하나만 갖고도 헌재는 탄핵을 인용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10,000명이었죠. 그렇죠. 10,000명. 거의 10,000명. 네, 이거는 우리 헌법이나 민주주의 현대 헌법들이 굉장히 나라, 국경을 막론하고 굉장히 이거를 중시 여기는 범죄예요. 그 다음에 유엔 헌장에도 나와 있는 굉장히 이건 중요한 거죠. 이게 일종의 그걸 차별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그렇죠. 박해? 하나의 박해, 그런 거죠. 박해. 박해죠. 박해. 에이, 탄압. 그것도 우리말로 탄압 굉장히 좋네. 박해는 남의 나라 말이야? 종교인 느낌이 나잖아, 박해. 아무튼 박이하니까 박해. 박이한, 아이씨 웃겼었는데. 박이한 해로운 짓. 뭐. 아 그러네요. 박해. 국어사전을 고쳐야 박이한 돼요. 짓이야 박해. 아이씨. 뭐야, 뭐 수해, 뭐 그런 것처럼. 수해 재해와 어, 함께 어. 박해. 자, 일단은 그 이야기 잠깐 여기까지 좀 잠깐 멈추시고요. 뭐 만약이긴 한데요. 3월 10일 또는 13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게 정설입니다. 3월 10일 또는 10일. 오늘이 3월 방송한 오늘이 3월 2일입니다. 빠르면 8일 안에 다음 주 금요일 정도면 나온다는 거고요. 좀 늦어도 그 다음 주 월요일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심장 소리가 벌렁벌렁하게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곰곰이 제가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탄핵 인용은 뭐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지고, 그런데 만약에 탄핵 기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니,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어떤 상황 벌어질 것 같아요? 저는 뭐 차라리 잘 된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가끔씩 했던 이야기처럼. 근데 저는 저거를 이제 부정으로 본 거죠. 우리 방송에서 진미님의 저런 생각을 저는 이제 부정적으로 봤던 거고, 그 부정적인 근거는 어쨌든 제가 계속 패해왔기 때문에 우리 또 이번에 또 질 거다라는 패배의식이 젖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기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곰PD의 긍정 마인드. 시각인데 너무 피의식 갖지 마라. 그런데 15년 동안 지기만 했잖아요. 승리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요, 신민님,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게 근데, 있어. 역사에는 확률이라는 게 있다. 15년 동안 졌잖아요. 한 번 이기겠지.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난해 내가 해직이 되고 내가 재산상의 피해를 먹었지만 사회는 전반적으로 진보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회가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내 희생의 대가만큼 나는 피해를 가더라도 사회가 전반적으로 흐름에 진보가 하면 괜찮는데 이게 뒤로 백스페이스를 밟은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억울하고 내 피해의식을 가중시켜버린 건데 이번에도 저는 좋게 보진 않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진미님 생각에는 동의를 한 60% 정도 하고 있지만 40% 한쪽에서는 야 이거 큰일 나겠는데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뭐, 저는, 뭐, 힘든 일이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애초에 탄핵으로 갈 것이냐, 뭐, 아니냐, 이 얘기 했을 때도, 그럼 탄핵이 아니면 헌법 외적인 길을 가야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연착륙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꼭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펼쳐질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이 외신에서도 한국 상황을 보고 다룰 적에 거의 그러니까 해방 이후 거의 처음, 그러니까 거의 지금 한 70년 헌정사에서의 최대 위기 내지는 최대 기회의 순간이라고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테면 지금 특검이 뭐 해체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반민특위 해체의 어떤 순간 같은 것과 어떤 비슷하게 유비하는 문제가 있고요. 지금 나와 있는 3.1절 집회에서 양쪽이 지금 다 거리에 나와서 두 개의 집회를 가진 상황이잖아요. 이게 46년인가요? 7년인가요? 그러니까 해방정국 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45년부터 46년 계속 이제 그랬었죠. 해방정국 때에 3.1절을 일테면 뭐 단독정부 수립은 안 된다. 우리가 통일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한반도의 자주 독립국가의 수립, 완전한 자주 독립국가의 수립을 완수해야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집회가 있고 한쪽에서는 또 이제 구구단체의 집회가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길에서 한판 붙은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동대문 방향에서 집회가 있고 남산 쪽에서 집회가 있고 해가지고 결국 남대문에서 한판 붙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해방정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다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고통스럽더라도 역사 전체를 조망하는 눈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자꾸 신비님처럼 계속 저왔어 이씨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시각도 한 근 20년사를 내다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87때 한 반쯤 이겼고 지금 뭐 4.19 때 좀 해봤는데 결국 엎으러졌고 뭐 계속 이제 그때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예 스케일을 길게 잡아서 해방 이후 이제 두 번째 국면이다라고 하면 지금 1패만 했을 뿐이야. 지금 두 번째 라운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기회에. 45년부터 46년 사이에 아까 지민님 얘기한 게 굉장히 일상화됐던 폭력적 집회들 양측이 이게 이제 이후에는 자유당이 만들어지고 나서 정치적으로 이제 서로 정치 깡패를 동원해서 이제 죽이고 어쨌든 몰아내고 했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난 군사정부 이후에 김영삼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이때 이런 경험들이 잘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게 아까 지민님 얘기한 대로 마치 45년, 46년 체제로 지금 돌아가 버린 느낌이 현장에서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사실은 친일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관변단체를 동원해서 집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제가 이제 굉장히 힘들고 답을 못 나온 게 뭐냐면 쟤네들은 우리를 탄압하고 노예로 만들 수 있는 프로세스가 다 있어요. 예, 지금 쟤네들이 처음에 10몇 명으로 시작해서 적어도 어제가 7만 명이 나왔다면 7만 명을 모아낼 수 있는 조직이 있고 또는 이념이 있고 또는 저들은 기득권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 기득권을 모두 다 뒤집어 엎을 만큼 진미님이 원하는 혁명적에서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은 또는 문제의 해결은 극단의 지점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양측에.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독하게 맘먹고 짱돌로 다 조사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거냐. 또 우리는 그러면 그런 리더가 지금 사회에 있는 거냐. 이재명이 한 10배 정도 되는 사람이 나타나서 싹 쓸어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박정희 같은 놈이 나와서 우리 편에. 사실은 싹 쓸어버리고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지금의 굴욕적인 노예 근성들을 뿌리채 뽑아버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친다면 그만큼의 우리 쪽의 사람들, 지금의 말하면 촛불의 사람들이 이를 앙당 물고 진짜 내 걸 다 내놔도 한번 제대로 한번 엎어보자. 라는 의지에 철학이 있는 거냐 이런 문제 이제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런 지금 우려를 하시는 거는 잘 이해를 해요. 근데 원래 혁명의 상황이라는 거는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뭐가 닥치는 방식이 아니고요. 약간씩 군부를 떼면서 상호간에 서로 주체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서는 굉장히 느리게 진행될 일이 혁명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은 됩니다. 근데 일테면 이런 거죠. 잘해보려고 했어. 일테면 탄핵 뭐 이런 방식으로 하고 연착륙하고 정치도 이런 식으로 대선 치르고 이렇게 잘해보려고 그랬어. 착착.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엇박자가 나기 시작을 하면서 탄핵이 기각이 돼버린다. 엎으러진다. 이제 거기서도 이제 한 발이 삐끄덕 나가는 거죠. 한 발이 삐끄덕 나갔을 때 그때에 사람들의 어떤 인내심이 바닥이 나게 되고 그 전까지는 이를테면 뭐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어느 정도의 좀 연성파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결국은 어떤 연정과 협치의,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문재인을 중심으로 연정과 협치의 방식의 그런 수순으로 밟고 나가려고 했었던 것들이 또 엎으러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신비님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이 됐든 혹은 또 다른 어떤 인물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방식의 어떤 사람 또 그를 중심으로 어떤 사람들이 다시 재편되게 되는 거예요. 전선이.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다음 우리가 요 정도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아이고 안 되네. 그다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일이 커지게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 혁명이 오는 게 아니죠. 근데요, 제가 질문을 던진 제가 죄송하지만 저는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저도 확신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제가 잠깐 말씀드려보면 저쪽에서 컨트롤하는 자들도요. 물론 그들이 뭐 헌법재판소를 컨트롤한다는 게 아니라 그들도 탄핵이 인용되기를 바랄 거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실제로 박근혜는 지능 권력이잖아요. 어차피 탄핵이 안 돼도 12월 달이면 사실상 끝나요. 그렇죠. 근데 박근혜가 탄핵이 안 됐을 때, 기각됐을 때의 국가적인 혼란은 이게 헌법재판소가 가장 정치적인 기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국민의 여론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여론에 반하는 판결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본다면 그들 입장에서 일종의 그게 반역이거든요. 헌법 자체 이후에 국민이 있는데 그 국민의 뜻에 반하는 반역이란 말이에요. 그 반역이 일어나면 일단 한 일주일은 박근혜 전화가 될 겁니다. 수복된 박근혜의 권력. 그래서 봐라 탄핵이 잘못됐지 않았냐고 온갖 기세를 올릴 거예요. 근데 거기 하나 관과한 게 있어요. 신비님처럼 15년 동안 피해만 당했던 분들은 또 그런 식으로 어떻게 덮어버릴 것이다 생각하지만 이미 우리는 그 사이에 몇 개월 동안 고기를 먹어본 놈이 된 거예요. 100만 명씩 나와가지고 뭔가를 해본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박근혜가 기각되고 나서 이런 방식으로 가면 결국엔 대선까지 가겠죠. 약간 혼란이 있다가. 근데 대선에서 쫄망하는 방법은 저는 그거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쪽에서도 오히려 박근혜를 탄핵을 인용시킨 뒤에 불쌍한 박근혜 대통령의 한풀이를 위해서라도 표를 모아달라 이런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컨트롤 하는 사람들이 굳이 탄핵을 기각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박근혜의 명분이 쌓이겠죠. 뭐 온갖 언론들이 이제 뭐 국회의 잘못과 야당의 잘못과를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걸 그냥 지켜보고 있겠냐. 제 입장은 그거는 똑같아요. 99% 탄핵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만에 하나 1%라도 기각이 될 경우에 사회는 어떻게 혼란에 빠질 거냐에 이 문제에 우리가 논의가 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촛불은 민주노총 중심으로 해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 사회 혼란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7차 때 분명히 메시지를 던졌죠. 그리고 기존의 87체제로 돌아가서 모조리 태워버리겠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던졌어요. 민주노총은 100개의 횃불을 들면서. 87체제 자체도 무너지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게 되는 되면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혁명적 상황이 도래하는 것이고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민중의 압박으로 새로운 어떤 그 개헌 내지는 어떤 새로운 공화국의 수립까지를 가게 되는 건데 그 과정이 굉장히 지난할 겁니다. 그리고 저쪽 사람들도 다 죽은 게 아니잖아요. 이를테면 왕당파. 왜 프랑스 혁명도 근 100년 넘도록 엎치락뒤치락이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70년 동안 지금 이 체제 하에서 왔던 것인데 이것도 사실은 진퇴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조정 국면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더 나갈 수도 있고요. 반동의 회오리가 몰아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봤을 때 우리는 겨울 동안 뭘 한 겁니까? 그렇다면 길바닥에 나와서 원래 파업도 노동자의 학교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식의 집회를 경험하면서 100만 명씩이 모이면서 아무것도 이룬 게 없고 반동의 역풍을 맞는다? 그러면 이쪽인들 반동의 역풍이 안 불겠냐고 반대로 이쪽인들 가만히 있겠냐고. 그러니까 결국은 성난 민중의 힘에 의해서 87 체제가 이제 확실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조기 대선뿐만이 아니라 조기 총선까지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개헌 플러스 조기 총선 플러스 조기 대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각되면 그거 할 수가 없죠. 아니 된다니까. 그게 아니라 혁명적 상황이 오는 거라고 그때는. 그렇게 되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무슨 이원 집정부제가 어떻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어떤 대통령 중심제의 어떤 삼인주의적인 것까지를 포함한 그런 형태의 공화국의 이게 수립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이 논쟁을 좀 길게 하기 어려운데 다음에 한번 해보기로 하지만 그러면 그 촛불에 나온 광장에 나온 232만의 연인원 어쨌든 1,400만의 촛불이 강력한 리더십을 기다리느냐?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게 이제 굉장히 깊게 들어간 얘기인데, 예전에 과거에 1인 체제의 리더십을 우리 대중이 기다리는 거냐? 절대 저는 그렇게 않다고 본다. 그리고 미래 사회에 만약에 그런 리더가 만들어지고 나와서 이 나라를 다시 재구성한다고 해도 바람직하지 않는 나라다.
오히려 다중이 끌고 가는 나라가 돼야 되는 것인데,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모호성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모호성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한국인들이 이 혁명적 사항을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내올 만큼의 위기 사항으로 인식하느냐, 혁명적으로 그렇게 끌고 가느냐. 그러기에는 너무나 초콜릿 맛을 달게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자,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저는 혁명적 정국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거여서 굉장히 그 과정이 지난한 투쟁이 이어질 거고, 그 다음에 그것들은 또 선도적인 활동가 중심으로 싸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 제 우려인 거예요. 근데 뭐 언제나 그렇잖아요. 역사의 필연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렇죠. 한두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역사의 어떤 필연,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역사의 필연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라서 혁명적 상황이 도래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대로 열심히 지금 태극기 들고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를테면 역사를 진행시키느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혁명적 상황을 불러오느라고. 자기는 자기 이기심과 자기의 무진몽매함을 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지만 그 사람들의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결국은 혁명적 상황을 앞당기게 되는 거라니까. 저는 좀 억울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96%를 지지를 보내는 사안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이 혁명보다 더 혁명적인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이. 사실 그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광풍처럼 몰아치는 홍준표 얘기가 이 정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의원 표출 못할 정도로 사회가 그때 몰아쳤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지만 정치권에서는요 60% 넘는 사안, 찬성 60% 넘는 사안은 반대가 의미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잘 모르겠다가 또 포함돼 있어서 사실 반대하는 쪽이 거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정도 상황에서 과연 헌재가 국민을 반역할 수 있겠느냐? 저는 믿고요. 우리 국민은 제가 봤을 때 군사 쿠데타에 약간 트라우마가 있다고 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늦게 가더라도 평화적으로 가자라는 게 국민들의 선택인 것처럼 아직까지는 보이니까 그 민의를 잘 따라줄 거라고 믿고요.